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도기의 멘토 서준식 숭실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케인즈에 대한 이야기 오늘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우리 교수님이 좋아하는 경제학자인 케인즈도 돌아가시기 전에 네. 샴페인을 더 즐겼어야 유명한 했는데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셨는데 네. 혹시 그 케인즈의 영향을 좀 받으셔서 또 포도주를 좋아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 네. 제가 케인즈를 생각보다는 좀 뒤늦게 알았어요. 네. 저는 가치 투자를 먼저 알고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케인즈에 대해서는 아직 한 10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좀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렇게 깊이 공부를 해보고 한 적은,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이 경제 정책이 케인지안이냐, 네. 케인즈주의냐, 자유시장주의냐,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좌파냐 우파냐 네네네. 이렇게 나뉘어지고 네.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제 철학이 네. 자유시장주의와 케인즈주의, 이게 굉장히 극명하게 나눠져 있고,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철학대로 그렇게 정치를 하고 경제를 운영하고, 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생기는구나, 네. 뭐 그런 걸 보면서 케인즈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보는데 이분이 그 경제학자로서 뿐만 아니고 네. 인간적으로, 네. 그리고 또 제가 가치 투자를 엄청 좋아하는데 네. 가치 투자자로서 네.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분은 보니까 머리는 엄청 차갑고 네. 청난 천재니까 존경할 만한데 마음까지 따뜻해. 네. 그래서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예.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케인즈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학자로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수준까지 끌고 갔던 사람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저도 이분이 없었으면 네. 우리 자본주의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케인즈안을 좌파라고 하는 건 되게 웃기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공산주의 되게 싫어했잖아요.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했죠. 네. 그게 이제 유명한 일화가 그 유명한 버나드 쇼. 네. 버나드 쇼라는 그분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네라는 그 비설명, 묘비명? 예, 네. 하고 근데 그 버나드 쇼가 약간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쪽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버나드 쇼하고 이 케인즈하고 서로 편지나 어떤 대담을 통해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서로 의견을 네. 토론을 많이 했어요. 네. 거기에서 케인즈는 항상 자본주의의 편을 들었고 버나드 쇼는 좀 공산주의 편을 들었고, 네. 그래서 그 일화가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했고, 네. 자본주의를 어떻게 하면 잘 바꿔서 좋은 자본주의를 만들 것인가라는 걸 항상 생각한, 네. 그리고 그 방법을 제대로 제시한 그런 분이기도 하시죠. 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케인즈가 아니었으면은 공산주의가 훨씬 더 승화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공산주의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자본주의의 핵심 흐름, 사이클을 타고 공황을 반복시킨다. 네. 버블과 공황을 반복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계속 그런 일이 계속해서 뭐 1907년도 네. 그다음에 그 10몇 년도에도 그렇고 또 29년에 또 그렇고 계속 한 10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그런 네. 일이 벌어졌으니까 네. 사실은 이 공황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안을 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 그 대안을 제시한 케인즈가 없었다면 훨씬 더 공산주의가 승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실제로 케인즈가 그 얘기를 에세이에 한번 적어요.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의 대결 구도에서 네. 자본주의가 훨씬 강력하고 네. 더 좋은 체제는 분명하지만은 네. 공산주의는
어떤 심리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힘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네.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 이거를 우리가 계속 자본주의를 가꾸지 못한다면 이게, 넘어간다. 넘어갈 수 있다. 그런 경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럴 뻔했었죠. 이게 네. 보면 이 케인즈를 이해하려면 네. 그 자유시장주의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이해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자유시장주의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를 하나의 그 자본주의의 엔진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주 강력한 엔진이고 훌륭한 엔진이죠. 네. 훌륭한 엔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엔진을 너무 믿는다는 거예요. 자유시장주의자들은 네. 이 엔진 그냥 냅둬도 그냥 계속 잘 굴러가. 이 원리에 의해서 잘 굴러가. 그래서 그냥 약간 삐걱거리고 고장이 나더라도 또 두고 있으면 좀 있다가 또 다시 돌고 이럴 네.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마르크스는 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 엔진 강력해. 네. 어마어마한 철로 만들어진 엔진이야. 근데 네. 이건 나중에 고장 날 거야. 그래서 스톱할 거야. 네. 그래서 우리 스톱했을 때 요 엔진 고칠 덩어리 팔아가지고 우리 프롤레타리아들이 네. 그거를 나눠 가지자. 네. 약간 이런 쪽이 그래 예견을 했었죠. 마르크스는 네. 그런 예견을 했고 어떻게 보면 맞았죠. 네. 학문적으로 따지면 사실 두 거장이자 두 천재예요. 그 그렇죠? 천재가 네. 그래서 아담 스미스라는 정이 있다면 네. 네. 마르크스라는 반이 있고 그거의 합이 케인즈인데 네. 케인즈는 이 엔진을 그래 고장날 수 있어. 네. 고장날 수 있는데 그거 고쳐야지. 이걸 왜 갖다 버려? 그리고 그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이제 케인즈죠. 네. 네. 아, 여러분 이제 정말 흥미진진해지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케인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 하나하나 알아갈 텐데, 먼저 이제 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재미나기 위해서 그 케인즈의 투자자의 면모를 조금 한번 먼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자로서의 네, 케인즈. 네. 네. 사실은 뭐 일반인들은 케인즈를 경제학자라고만 알고 뭐 수정 자본주의자라는 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서 케인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케인즈에게 감명을 받았고 놀랬던 건 뭐냐면 사실은 똑똑한 학자와 똑똑한 사람과 똑똑한 천재가 자기의 입장을 뒤집는 건 전 세상 어떤 일보다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 훌륭한 생각을 가진 분이 맞아요. 네. 이분이 거시경제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를 기축으로 해서 투자를 하다가 실패를 맛보고 나서 그렇죠. 전망을 하고 투자를 했다. 예, 그래서 뭐 성공하다 실패하다가 한번 진짜 제대로 실패를 하고 나서 뒤집어서 사실은 경제학자 입장에서 투자자를 보면 되게 가볍게 보이고 좀 날라리로 보일 수도 있는데 뭐랄까 멋진 그 학문의 영역에 있는 학문의 왕이 그 옷을 벗어버리고 투자의 세계로 그냥 저작거리로 나와서 투자에 성공하는 이 과정들 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학문 공부를 해봤을 때 학문을 한 사람들의 학문에 대한 뭐랄까 그 자부심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했다라는 거죠. 네. 자부심은 굉장히 강했지만은 케인즈는 이렇게 그 성향을 말한다면 약간 ENTP형 그 MBTI라면 네네. 그래서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평소에 네. 그리고 뭐 관습이나 전통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싫어하는 네. 그런 쪽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그렇게 점잖은 학자들 네. 그리고 굉장히 점잖은 관료들, 경제 관료들이 하고 굉장히 척을 많이 졌죠. 네. 예, 특히 그 영국 정부 네. 관료들 맨날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평화적 기결. 평화적 기결. 네, 그 책도 사실 까는 책이었죠. 까는 책이었죠. 너희들 네. 그렇게 하면 또 전쟁 일어나. 네. 뭐 이 말과 같은 말이었는데 결국 맞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거를 베르사유 협정 때 같이 공무원으로서 따라갔다가 네. 그걸 보고는 반대를 막 하다가 반대가 안 먹히니까 뛰쳐나와서 그만뒀잖아요. 네네. 그만두니까 갑자기 직업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가만 돈은 벌어야 되는데 뭐라 해가지고 그 평화적 기계 책을 평화의 경제적 귀결 책을 네. 팔았는데 엄청 잘 팔려가지고. 근데 그 당시 영국 사회나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어렵진 않지만 또 아주 쉬운 책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때 뭐 완전 인기 스타가 된 네. 책이었는데 또 그 이후에도 누구하고 척을 좀 많이 지냐면 그 처칠이 아마 재무장관도 했을 거예요. 네.
그때 케인즈가 파운드화가 떨어질 걸로 네. 이제 투자를 많이 했고 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게 해야지 파운드화가 싸져야지 돈이 영국으로 간다. 수출도 잘할 수 지금은 있고. 서로 환율 낮추려고 네, 난리잖아요. 난리죠. 당연한 거였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네. 파운드화가 약해지는 거를 싫어했어요. 네, 국력의 약화처럼. 국력이 약화처럼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처칠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처칠이 그때 근본이제를 다시 도입해요. 야 이거 맞아. 근본이제 안 하니까 자꾸 파운드가 떨어져서 안 돼. 네, 네.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케인즈가 그때 열받았죠. 네. 저렇게 하면 영국 경제 다 망한데? 망하고 실제로 그 경기가 안 좋아졌는데 해서 그때 쓴 책이 네. 처칠의 경제적 기결이라는. 심하다. 아, 쌈딱이네. 네. 책을 써가지고 네.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환율에 대한 네. 대한 식견과 그것도 그 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환율이 싸져야지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얘기하는 네. 그런 성경 지명을 네. 가지고 있으신 분이었죠. 성격 보통 아니에요. 적이 많았겠네요. 적도 많았지만은 네. 뭐 인기도 많았고. 그렇겠네요. 그런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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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강자한테는 강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네. 따뜻한 면모를 보여줬다는 게 아뜰리에 비슷한 거를 운영을 했던 거죠. 그 건물에 자기 예술하는 친구들인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야기 나누고 놀을 수 있도록. 예, 네. 그게 원래는 아주 귀족은 아니지만 네. 명문집 출신이에요. 그 네. 어머니가 사실은 나중에 캠브리지 근데 캠브리지에서 태어났는데 케인즈가 네. 캠브리지 시장까지 하세요. 약간 그 어머니가 사회 운동, 운동이라기보다 봉사 활동, 네. 예, 그리고 약간 여성 인권자 그리고 세계 최초로 청소년들한테 어떤 굉장히 지원을 해주는 어떤 그런 청소년 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운영을 하고 그런 굉장히 사회 운동가라 하나요? 그런 훌륭한 신분이었고요. 네. 그분의 자제로 아버지는 그냥 학자, 존경할 수 있는 그 점잖은 학자셨고 네.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 공교롭게도 네. 마르크스가 죽는 해에 태어나요. 그게 1883년일 거예요. 네. 1883년에 마르크스가 죽을 때 태어났는데 네. 생일이 6월 5일인데 네. 그 아담 스미스의 생일과 같아요. 이거는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진짜 신기하네요. 네. 그렇게 태어났는데 네. 뭐 유복하게 크다가 이턴 스쿨에 들어가요. 네. 근데 이턴 스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킹스 칼리지에서 계속 수재의 입장에서 좋은 그 학생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그 영국 보면 옛날 영화 같은데 보면 자기들 엘리트 집단들이 자기들끼리 무슨 토론회 만들고 네.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자기들 네. 아까 서클 비슷하게? 네, 서클. 네. 예, 그런데 같이 보통은 1학년일 때는 잘 못 들어가는데 네. 1학년 때부터 그런데 들어가서 그 유명한 뭐 러셀 같은 철학자. 러셀하고도. 예. 그 나중에는 이제 또 그런데 나와서는 또 그런 걸 조직하죠. 문인들의 협회를 조직해서 그 버지니아 울프. 버지니아 울프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케인즈가. 버지니아 울프가 불행히도 이제 자살을 하셨는데 자살하기 직전에 밥을 같이 먹은 또 케인즈 부부 같이 밥을 먹을 정도로 했는데 그 협회에서 또 같이 그 버지니아 울프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많은 지원을 했죠. 그런 쪽에 문화 쪽에 그 모임에서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많은 문인들하고 같이 있는데 본인이 돈을 내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건물도 자기 건물이었을 것 같고 와서 놀아 하고 노는데 사실 문인들이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투자를 성공해 갖고 꽤 많은 돈을 벌으셨을 걸로 추정이 얼마를 벌었는지. 근데 그때 모일 때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가 않았을 거예요. 20대
그때쯤 얘기라서. 그렇게 젊었을 근데 때부터? 그때도 유복하고 그래도 젊을 때부터 투자를 그때 뭐 잘할 때도 있었고 같이 투자하기 전까지는 네. 좀 들쭉날쭉했지만 흥망성쇠가 있었지만은 네. 뭐 있었어. 막 네. 그런데 하여튼 그 이후에도 그런 이제 협회가 그런데 이제 나중에까지 계속 연결되니까 나이가 많아졌을 때까지 네, 연결되니까 그때 이제 많은 지원을 그렇죠? 하게 되고 뭐 발레도 그렇게 했나 발레 음악 쪽, 네. 예, 그리고 문학 쪽, 뭐 이런 쪽 전부 그 예술 그 후원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으로 네. 그렇게 알려져 있고, 네. 그렇게 그런 또 천재 문인들하고도 친하게 지나니까 네. 책을 쓰면서 그 문체가 굉장히 화려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 당신은 너무하다. 나는 수학을 못하는데. 나는 수학을 못하는데 당신은 수학도 잘하고 이것도 글도 잘 쓰면 쓰고 어떡하냐. 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네. 러셀 같은 철학자죠. 네, 버틀란트 러셀. 네. 네, 영미 철학의 거두입니다, 여러분. 네, 네. 그분이 논리학. 네. 논리하고 하게 또 거두고. 네, 영미 철학의 논리 실증주의와 논리 분석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영미 철학은 이 사실은 그쪽이 되고 이제 독일이나 이쪽은 관념론 철학이고요. 근데 이쪽에서 버틀란트 러셀은 뭐 에세이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뭐 게으름에 대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유, 뭐 이런 것들도 유명한데, 이 논리 실증주의의 진짜 거두 중에 거두이죠. 네네. 거기가 이제 이턴 스쿨에 같은 그 클럽 멤버였어요. 멤버였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맨날 밤새도록 토론하는 거. 토론하는데 나중에 러셀이 뭐라고 하냐면 딴 사람은 몰라도 케인즈하고 토론을 하면 항상 위압감 때문에 항상 하고 나면 내가 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 러셀 논리학의 러셀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대단한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케인즈의 그 인간적인 면모를 받고 오늘 이 시간은 그 투자까지만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그러시죠. 네네. 외환 투자를 했었죠. 그 대학교 기금을 가지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성공했을 때도 있었고, 그렇죠. 실패를 했을 때도 있었죠. 예. 대학 기금,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기금 운용 이사회 이런 것도 했었고 그런 투자를 했었고 그래도 대체적으로 평가해놓은 수익률 같은 건 보니까 장기적으로 꽤 괜찮은 대공황 이전에는 별로였어요. 그런데 대공황이 끝나고 난 뒤부터 가치 투자로 바뀌잖아요. 가치 투자로 바뀌고 나서의 수익률은 상당히 독보적인. 근데 케인즈가 그런 기금을 운영하면서 사람들하고 마찰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사람들이 그 위험한 주식, 그걸 왜 그렇게 많이 하냐라고 반대를 많이 했는데 케인즈는 이 주식은 훌륭한 복리 기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식 비중을 자꾸 높이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그래서 막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글도 적기도 하고. 사실 그 정말 신기한 게 경제학자는 탑다운이라고 해야 하나? 거시경제의 흐름들을 주로 관통하는 사람들이고 주식 투자는 사실 바텀업 미시 중에 미시를 하는 건데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실은 그 돈을 맡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신은 거시에 거두니 거시를 보고 우리 그 경제 흐름에 따라서 우리 돈을 좀 잘 운용해줘 이런 취지로 맡겼을 텐데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미시로 접어들게 됐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혹시 그 대공황 때 그런 경제 전망으로 그 투자를 하다가 자기 재산 한 70% 날려먹잖아요. 날려먹고 그때부터 이제 이 훌륭한 사람들의 장점은 뭐냐 하면 실패가 왔을 때 궁하면 통한다. 이게 원래 궁적 변이죠.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변적통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때 대공황 때 주가 폭락 이런 걸 보면서 조금 그런 쪽으로 눈길을 그렇게 옮겼고 거시적으로 보는 것보다 이 기업이라는 거는 하나의 개별 미시적으로 보는 게 더 많은 투자 수익률을 올려줄 수 있다라는 걸 하고 그런 얘기를 누구보다도 먼저 그런 생각이 주식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던 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뭐 주식의 가치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알기로 가장 먼저 얘기한 분이 네, 벤자민 그레이엄. 그레이엄 1950년대쯤 된 거죠, 그거는. 으로 네.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워렌 버핏하고 벤자민 그레이엄이 얘기한 그 많은 말들을 이미 케인즈가 더 먼저 했었어요. 예, 그런 네. 얘기를 하고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소수의 편에 서라. 그러니까 대중들이 하는 것보다 소수 편에 서서 투자하고 그리고 네. 여러 종목 하지 마라. 그 집중 투자, 네. 집중 투자의 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또 장기 투자해라.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싸게 사는 거다. 똑같네요. 똑같아요. 똑같네요. 똑같고 네. 뭐 이렇게 바람이 불면 바람에 뭐 몸을 맡겨라 이게 아니고 바람이 불면 그러니까 역발상을 하는 거죠. 그 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서라. 네. 라는 그런 네. 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수많은 어떤 편지글이나 어떤 기고나 이런데 그런 것들이 녹여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정식적인 책으로 나온 게 없다 보니까 네네. 이분이 훌륭한 투자자고 성공한 투자자인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뭐 학교나 보험회사 기금 네. 운용해서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나중에 죽고 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럼 가치- 몰랐어요. 아니 뭐 대충 알았겠지만은 네. 어느 정도인지 네. 그 정도까지는 모르지 않았을까. 뭐 그리고 이게 실제로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는지, 예, 뭐 그거를 참 판단하기가. 네.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주식 투자를 주장해 왔고 예. 나중에 그 유산도 상당히 그 얘기였고 그걸 너무 후회하면서 이거 다 쓰고 죽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샴페인을 더 먹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분의 경제 철학 핵심이 네. 유효 수요잖아요. 그렇지. 유효 네. 수요는 뭔가 하면 부자들이 돈을 써야 네. 한 사람의 지출은 한 사람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소득이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부자들은 내가 돈을 계속 쓰고 딱 죽을 때는 내 재산이 빵. 네. 요게 가장 잘 산 거야. 네. 경제적으로. 라는 걸 주장해 왔는데 네. 막상 본인은 이제 아파서 그 심장이 안 좋으셨거든요. 심장마비가 한번 왔었죠. 예, 미국 가기 전에. 예, 그때 그리고 재산을 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어. 그러니까 내가 샴페인을 더 먹었어야 됐어. 건강했으면 많이 뭐 드셨겠지. 건강하지 못하셨으니까. 그런가요? 예. 네. 그래도 고급 포도주를 드셨구나. 그래서 샴페인이구나. 샴페인이 제일 비싸잖아요, 포도주 중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분이 네. 하신 말은 그거죠.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네. 후회스러운 일이 딱 하나가 있는데 샴페인 좀 더 마셨으면 좋을 뻔했다. 그 얘기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또 내가 별로 후회할 일 없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도 통한다 볼 수 있어요. 그 적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싸움닭 같은 분위기가 있으니까. 아까 말한 이제 처칠뿐만 아니고 네. 그 경제 관료들, 정부의 경제 관료들하고는 상당히 척을 졌어요. 네. 척을 지고 맨날 까니까. 네. 그런데 마지막 이제 그 영국이 2차 세계 대전이 터지잖아요. 네. 그것도 케인즈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렇게 밀고 나가다가 결국 네. 2차 세계 대전이 터지니까 네. 영국이 사실은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영국한테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네.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계기고 네. 이제 영국이 완전 몰락을 하는데 이 전쟁을 치는 전쟁 비용 네. 이것 때문에 돈 차관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일단은 미국은 돈이 많으니까 네. 미국한테 돈을 빌려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는 네. 이거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다시 이 복구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를 이제 미국하고 그거를 협상을 하는데 네. 차관을 받고 또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어떤 체제로 갈 것인가 네. 이거를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관료들이 케인즈를 케인즈한테 가서 도와주세요. 아픈 사람한테 가서 아픈 사람인데 근데 케인즈가 하고는 그런데 이제 그냥 일반인 케인즈로 가기는 어려우니까 네. 그때 이제 영국은행의 이사장 네. 그런 직위를 가지고 이제 차관 돈을 빌려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가서 그 브레튼 우주 체제를 네. 사실은 디자인하는데 큰 공을 세우셨죠. 브레튼 우주 체제를 디자인했습니까? 디자인했죠. 그 영국 측 대표가 네. 영국 측
대표가 케인즈고 미국 그렇죠. 미국 쪽 대표가 화이트고 재무장관. 예, 화이트하고 그래서 그 두 사람 충돌해가지고 맞아. 케인즈가 방코르를 주장하고 그 화이트는 달러를 주장하고 근데 그때도 방코르를 했으면 그렇지. 사실은 그 이후에 다 좋았는데 사실은 케인즈주의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다 좋았는데 문제가 미국이 좋고 나쁜 달러의 위치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가 막 불안해하고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방코르로 했으면 사실 더 괜찮지 않았을까? 뭐 약간 그런 생각. 자본주의의 쉬운 그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영속성 측면에서는 방코르를 썼다면 훨씬 문제. 사실은 지금 이 난리를 피고 있는 건 매일 우리 한국은행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미국에서 어떤 중앙은행에 어디쯤 되는 열 몇 명 중에 이사 중에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그걸 매일 추적하고 있는 이 상황이 결국은 달러 패권 또는 달러 베이스 상황에서의 그 경제 자본주의 시스템이 짜지니까 지금 결국 이런 거니까 사실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방코르로 정해졌으면 이런 정도는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다 해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그때 브레튼 우즈 체제의 핵심이 뭐냐나 하면요. 그게 그때의 경제에 대한 철학과 사상은 이미 케인즈주의에 물들여졌다.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고 이게 정답이라고 판단됐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케인즈주의의 핵심은 이런 거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중산층 서민들한 세금을 많이 내서 이쪽을 도와줘서 이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생기게 해주자. 그렇게 하면 경제가 잘 돌아갈 거야. 라는 이게 이제 케인즈주의의 핵심이잖아요. 유효수요. 근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잘 사는 사람들이 잘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해서 전체 경제가 잘 돌아가고 파이가 커진다. 요게 국내에서는 케인즈주의라면 세계 경제에서 그 체제를 응용한 게 브레튼 우즈 체제죠. 브레튼 우즈 체제는 왜냐하면 그때 전쟁이 끝나갈 때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금의 80%인가? 그 정도가 전부 어디로 갔다? 미국으로 갔어요. 만약에 미국이 브레튼 우즈 체제 안 하고 그다음에 마샬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 전쟁 유럽에다 지원해주는 유럽하고 플러스 일본 그리고 사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까지 지원을 받았었고 원조라는 개념으로 받게 되는데 그런 마샬 정책 돈이 많은 미국이 그냥 원조를 해줘. 근데 그냥 원조는 무조건 해준 건 아니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 미국 옥수수를 갖다 주는데 그 대신 그 옥수수를 실는 배는 미국 배여야 한다. 뭐 약간 이런 거는 있긴 했지만 그런 정책들. 그리고 브레튼 우즈 체제도 너희들 전쟁 끝나고 화폐, 파운드니 무슨 리라니 공신력이 없으니까 무역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오케이 우리 달러하고 금하고 달러는 금하고 페그를 하고 페그를 하고 아니죠. 페그는 그 외환들 파운드나 그런 외화들 를 달러와 팩을 하죠. 그래서 그때 그게 자유시장 환율이 아니고 고정환율제를 하고 너희들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너희들이 달러를 가지고 오면 바꿔줄 그러니까 달러하고 이거하고 이제 고정돼서 통용이 되고 금하고 그리고 그 달러를 너희들이 가지고 오면 우리가 금으로 내줄게. 그래서 금본위제 플러스 그 사람들의 환율 그쪽 환율을 달러하고 묶잖아요. 일종의 하이브리드 체제. 그거는 사실은 그거는 사실 미국이 봐준 거예요. 엄청난 혜택을 준 거죠. 혜택을 주면서 이런 혜택을 줄 테니까 너희들 잘 살아봐. 그래야지 너희들 부흥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였고 그런 그 미국의 관용이 없었다면 자본주의가 또 큰 위기에 그때는 이제 또 소련하고 굉장히 경쟁 체제였는데. 과연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죠. 사실은 그 브레튼 우즈 체제 끝나고 나서 세계 경제에 진짜 어마무시한 대호황이 왔고 미국도 팍스 아메리카나 정말 미국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시기를 보냈죠. 그때가 전쟁이 끝나고 뭐가 날 때까지 그 케인즈주의 정책이 안 통하던 때가 한번 발생하잖아요. 오일 쇼크. 그때까지는 정말 그 전성기였죠. 우리 전 세계 경제 전성기였고
그때 다행히 또 우리나라도 네. 그 케인즈주의 정책을 받아들여서 뭐 1차 경제개발, 2차 경제개발도 네. 하고 고속도로도 놓고 네. 그다음에 새마을 운동도 하고 네.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경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었고 네. 그때 미국이 그런 배품이 없었다면 미국의 배품이 없었다면 전 세계는 참 많이 어려움에 빠졌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저는 전 세계도 그렇고 이 자본주의 체제라는 게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미국의 역할을 하는 어떤 경제적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의 배품이 없다면 자본주의는 제대로 돌아가기가 네.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여러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시간이 휙 가버렸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으셨다면 댓글로 좀 응원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도 좋은 내용을 편성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간 케인즈 그리고 투자자 케인즈에 대한 이야기를 숭실대학교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